민주당 변호해 나가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긴밀히 협력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새 수장과 지도부 구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선 여야, 그렇지만 이제 허니문도 잠시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오선의 송영길 의원이 위기에 이제 민주당 호를 이끌 새로운 이제 수장이 됐습니다. 586 그룹의 이제 맏형이고 또 친문 색채가 상대적으로 였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송 의원을 당 대표로 택한 당심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당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시각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드러난 어떤 그 평가를 보게 되면 득표율을 보게 되면 대의원, 권리당원, 또 국민투표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권리당원이나 국민투표, 대의원에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고르게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득표를 했습니다. 네. 만약 권리당원과 국민투표에서 상당한 좀 표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심과 민심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것인데요.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너무나 이제 개파색이 좀 강한 친문 중심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또 선거를 보게 되면요. 초선이 또 많이 뽑혔고요. 또 친문이지만 또 비문이 고르게 뽑혔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의 여러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건강하게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서 새로운 이제 수장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민생,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3, 4년 동안 부동산 집값 급등해서 집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집이 뭐 있긴 하지만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과세에 대한 부담도 또 발생을 하게 됐고요. 네. 또 무엇보다 집이 없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불안을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을 확실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 저희 지역 안산에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 만나고 지금 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라고 호소를 좀 하고 계셔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빠르게 확실하게 좀 극복을 하고 또 이것을 좀 잘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백신과 관련된 공급과 접종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와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네, 좀 질문을 쪼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친문 핵심의 홍영표 의원과의 득표율 차가 불과 0.59%포인트였는데요. 요거에 대한 핵심 좀 의미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 당내의 인사들을 이제 친문이냐 친문 아니냐 이렇게 나누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저를 두고서도 친문이다, 친문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뭐 저를 일부 여론에서는 친문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강성 친문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네네. 오히려 저는 가깝기로 하자면 송영길 대표님 비문과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평가를 할 때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기준이 없고 모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원들도 저 사람이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걸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당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당대표가 누구냐, 어떤 것을 준비했고 남은 뭐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대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대선을 치를 것이냐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목소리에
좀 당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새 지도부가 당을 좀 새롭게 잘 이끌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잘할 거라고 믿고요. 이거 뭐 잘하라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네. 저도 당원이고 또 동시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네. 여야 새 지도부가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만났는데 여당의 이제 송 대표와 이제 야당의 이제 김기현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김기현 이제 근데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청와대 이제 오찬을 사실상 뭐 사양 내지 이제 뭐 거부를 했는데 결과가 있는 어떤 그 의제가 있어야 만나지 그냥 뭐 식사만 하는 이런 만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향후 이제 뭐 여야 간에 뭐 경색된 관계, 긴장 예. 관계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너무 답답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놓고 방송만 저는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여당이나 이렇게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하면 꼭 네. 항상 뭐 야당에서는 성과가 없는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뭘 내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막상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서 나가려고 하면 또 비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요. 이래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만나서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고 또 그 의제에 대해서 뭐 바운더리를 정하지 말고 네. 다양하게 정치적 창의력을 정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야 간에 이런 문제로 싸우면서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신뢰가 되고 죄송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뭐 성과를 낸다, 안 낸다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이제 두 이제 그 지도부의 오늘 그 만남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이제 그 관계 뭐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전망이 어떻게 되기가 뭐 전망을 하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정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항상 여야 간에 막상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좀 기싸움, 줄다리기 이런 게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민생 앞에서 여야가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라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의원께서는 이른바 문파들의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약간 좀 허수아비 때리기다라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 언론에서는 막 문자 폭탄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파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문파가 보내는 문자 폭탄은 거기에 무슨 욕설이나 뭐 강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허수아비 때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문자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거기에 오는 문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는 차별금지법 또는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게 마치 한 그룹으로 묶이는 것처럼 문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일부 잘못된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보내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댓글, 뭐 뉴스에 달리는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 문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자 하나를 놓고서 이 문자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게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억지 쓰는 거 이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다라고 한다면 열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네. 하나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몇몇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수혜자다 이렇게 저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죠.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수혜를 받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수혜를 받았는지 실제로 그러면 조홍천 의원님에게 보내는 분들은 비판하는 문자만 보내고 칭찬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을 것인지 네.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님 이분들에게 칭찬하는 문자만 갈까요? 반대편에 서 있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비판 문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자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한 그룹을 특정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제를 놓고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한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문파의 어떤 문자 폭탄 있지도 않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법사 이제 위원이시니까 관련 이야기를 이제 질문으로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수장 최종 후보 1인을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네. 바로 이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인데 김 전 차관은 검찰 개혁에 시대적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내정 어떻게 이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검찰총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1년차 남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찰 조직의 안정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후퇴 없이 이어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재임을 하면서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상당히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 조직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검찰직을 던지고 나가는 모습조차 굉장히 좀 무책임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 내부가 굉장히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검찰총장 후보는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올해부터 검찰 개혁,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선 여러 수사기관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또 검찰은 거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위법 수사나 인권 침해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면서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선 현장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기현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폭거이자 범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미 여당은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인데요. 의원께서도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협치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보라든가 협력한다라는 게 어느 일방만 가능한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협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생과 국민을 보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이 11석과 그 상임위원장 11석과 7석을 두고서 처음에 원구성을 할 때 협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야당에서 협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 가져라고 하면서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야 그때 우리가 협상 실패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되었는데라고 하면서 후회라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미 끝난 협상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협치를 깨트리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무리한 주장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우리 국회 관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협치와 민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 야당 또한 이러한 주장은 조금 접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뭐 이대로 밀고 가는 건가요?인데 뭐 답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군 전역자들이 채용 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법 개정 검토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대남을 잡기 위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 그리고 이제 배경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청년들이 소외됐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역의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보면요.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40, 50대나 아니면 50, 60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20대, 30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 듣기 어렵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국회 20대, 30대 거의 뭐 한 12명,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져보더라도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 과소대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청년들에게 더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듣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이제 한 200통에서 300통 많은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 하나에서
중요하지만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 상식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빠르게 좀 고쳐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께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제 작은 민원에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는 제가 그 콜센터 직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제가 30통, 40통 지역 주민들과 직접 민원 전화하고 보좌관님에게 맡겨두지 않고 여러 가지 지역 민원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예컨대 속도 단속 걸렸는데 이의 신청이 좀 자의적인 것 같다. 이의 신청 받아주는 게 자의적인 것 같다. 이런 것들 사실은 크지 않은 국회의원한테 하는 민원 맞나라는 그렇게 지적하신 분도 있지만 네.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민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소한 민원도 챙기고 있고요. 또 동시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예산 챙기는 것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큰 예산이 내려와서 행복합니다. 안산 단원구. 네, 저희 네. 단오늘에 많은 예산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 송영길 호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여야 원내 투쟁을 예고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